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표결 끝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 의결,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계엄 수사와 함께 이어진 탄핵 심판 절차에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의 위헌성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놓고 장내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1차례 변론 기일 동안 16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워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상황의 위헌, 위법성을 따져온 헌재. 수기에 수기를 거듭한 끝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들은 단호한 진행과 송곳 같은 질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재판장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재판의 진행을 담당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변론 요지에서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단칼에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양측 구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증언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변론기일마다 방대한 자료를 들고 나타났던 김형두 재판관은 총 13명의 증인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물으며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입니다. 차분한 말투로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의 허점을 짚어내며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명 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묻는 등 한 차례 질문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변론 내내 침묵했는데 추후 선고 결정문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재판관 개인 성향부터 절차 진행까지 신뢰성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머리에 헤어롤을 꽂고 출근하는 작은 실수에도 오히려 심판에 몰두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신뢰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역사적 심판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무렵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시작부터 불완전성 논란에 휩싸였고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후에도 개인적인 성향이 논란이 됐습니다. 추천한 그 어떤 정당이나 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그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과거 게시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헌재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탄핵 심판 내내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졌는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거란 지적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틀 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경우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박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숨가쁘게 진행된 변론 기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경호 점검을 마치는 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예우는 파면과 함께 박탈돼 연금과 사무실, 보좌진 지원도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윤 대통령은 신분 유지는 물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당장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귀 일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극도로 분열된 전국을 감안해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헌재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개헌이나 정치 개혁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공언대로 옥중 메시지와 헌재 변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에는 조용한 행보로 바뀌었는데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임기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던 닷새 전 담화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 자신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편지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체포 직전까지 영상, 육필 메시지를 잇따라 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서울구치소 수감 뒤에는 변호인단과 대통령실 고위참모진, 여당 지도부, 친윤계 의원들과 접견을 통해 정치, 사회 각종 현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제3차 변론기일부터는 헌재 변론에도 직접 나섰는데 노무현, 박근혜의 두 전직 대통령이 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변호인단의 1임한 뒤 구치소로 복귀한 9차 변론기일을 빼고 최종 변론기일까지 8번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관저에 머물며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전후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헌재의 선고를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석방 전까지 보수 결집을 시도해온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계엄 사태 수습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변 상인 일부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업할 계획이라며 충돌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경찰 버스가 줄지어 있고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경찰이 헌재 주변을 비우는 이른바 진공상태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샘과 단식 농성 등을 위해 설치됐던 헌재 정문 앞 천막도 몇 주 만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헌재 인근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해 경찰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됐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구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 일부는 선고 당일에 가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일이 정해져 후련하다면서도 충돌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목재랑 통유리를 대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거리 자체가 좁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그런 부딪혀서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가게 앞에 내놓는 입간판이랑 술짝 같은 거 안에 들어놓기로 했고요. 무사히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경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국민의힘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다며 대통령 직무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는데 야당 또한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하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야당이 재탄핵에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기일이 지정된 덕에 헌법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로 보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답하긴 했지만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며 승복 의지를 재차 부각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선 헌재를 협박하고 시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승복 약속부터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여권 유력주자 대부분도 헌재 결정 승복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한 가운데 정치권이 승복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진 선고 기일 지정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끌고 가는 등 야당 폭주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헌재가 전격적으로 기일을 정했고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란 취지입니다. 여권 내부적으론 3월 내에 선고가 나왔다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지연되며 재판관들 간 이견이 팽팽해 좁혀지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우세해졌는데
당 지도부는 일단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내란 사태를 종식할 최고의 결정은 파면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를 자신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통지받고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믿는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넉 달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사를 무겁게 받들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도 밝힌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선고일까지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하면서 천막 당사가 있는 광화문에서 탄핵 여론전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후 통첩을 날렸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응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진 분위기입니다. 애초 위헌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 파면에만 집중하기로 선회한 겁니다. 위헌 상황을 시정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는 된 만큼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전망인데 실제 표결에 붙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선고 다음 날까지가 기한이어서 추가 본회의를 통해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부산 교육감과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4.2 재보선 본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재보선에는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을 선출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시간여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어제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측은 내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전체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전국 주민센터에서 전산망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전산망 장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10분쯤 전국 주민센터에 갑자기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중단됐고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공지 내려온 것도 하나도 없어서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부터도 조금 안 됐는데 제가 타구에 전화해보니까 타구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 10분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주민등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다가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은 오전 9시 40분쯤 정상화돼 각 주민센터에도 복구 방법이 공지됐고 주민센터별 복구 속도에 따라 약 1시간 만에 차례로 민원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 서류 발급은 1시간여 만에 종결됐지만 시민들은 과거 행정망 마비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지난 1월 2.2%, 2월 2%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2%대를 나타냈는데요. 고환율과 외식, 가공식품 인상 릴레이에 석 달째 2%대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도 논의됩니다. 애초 계획보다 12년 6개월 늦게 완공돼 국내 최장 지연된 전력망 사업이죠. 북당진에서 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이 오늘 열립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송전선로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계속 연기돼 왔는데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전력 공급은 개시됐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은 박람회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오는 5일 토요일까지 한국국제베이커리쇼와 서울커피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코엑스에서는 청년들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박람회도 열립니다. 다양한 창작 도구와 개성 있는 문구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문구 페어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은 내일 발표 즉시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세에 대한 여러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아직 상호 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 발표 즉시 발효되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며 지체 없이 발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관세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릴 거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He is going to announce that decision tomorrow.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This is obviously a very big day.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to make sure this is a perfec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And you will all find out in about 24 hours from now. 자, 그런데 내일 나올 관세가 20% 보편 관세 형식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보좌진들이 수입품에 2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옵션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 내용이 맞는지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체 집계를 통해 각 나라의 상호 관세 세율을 추산했습니다. 각국의 대미 흑자 규모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합산해 잠정 세율을 계산한 건데 한국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을 보였습니다. FTA로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감안됐고 비관세 장벽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멕시코와 일본이 20% 수준으로 한국 뒤를 이었고 중국은 54%로 전망됐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다른 나라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크게 나눠 보복으로 반격하거나 협상으로 설득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반드시 단호한 반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유럽은 협상 카드가 아주 많다면서도 필요하면 보복에 나서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이 원하는 마약 사범을 넘기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언급하면서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취재진이 강진에 파괴된 미얀마 만달레이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주변 지역 곳곳에서 지진 피해 현장과 마주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이 갈라지고 사원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에도 복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현지에서 윤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천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 화장실과 바닥 등 곳곳에 균열도 심각합니다. 주차장 지면에는 성인 남성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갔습니다. 미얀마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이번 지진 피해를 면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직원들이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다 보니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동하면서 살펴본 또 다른 지역의 피해도 비슷합니다. 이곳은 만달레이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의 사원입니다. 보시면 정문 입구가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안쪽 피해 상황은 어떤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원 중앙에 있는 건물은 마주보는 벽면이 사라져 뻥 뚫렸습니다. 위태롭게 대나무를 이용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기도를 드리는 법당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로 양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붕괴의 위험으로 불상은 아직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법당이 무너질 당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100년 가까이 된 사원의 탑도 무너져 크게 파손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황이지만 물과 식량 등 국제사회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을 실은 차량과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피의자가 어제 낮 1시 10분쯤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수원 영통구에 있는 자택에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응시생 400여 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연구 물품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사무용품 판매업자를 통해 침대와 냉장고, 게임기 등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강원대 공과대학 교수 15명과 조교 등 2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서울 여의도 11배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산불에 집을 잃은 농민들은 농사도 망치고 농기계까지 무용지물이 돼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지역 대표 농산물인 마늘을 키우는 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마르고 색이 변했습니다. 산불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열기에 마늘싹이 말라버린 겁니다.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늘밭입니다. 산불이 전한 열기 때문에 마늘 줄기는 다 마르고 색도 변해버렸습니다. 초가을에 심어 수확을 한 달 남겨두고 화마가 덮친 겁니다. 고추 농사도 망쳤습니다. 산불에 비닐이 녹아 사라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고추 모종이 죽어버린 겁니다. 애지중지 키워놓은 고추 모가 이렇게 다 타버린 것도 모자라 또 마침 또 너무 추워가지고 5월달에 밭에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모종이 부족하고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경북 산불로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안동. 안동 지역 양파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줄기가 완전히 말라 바스러질 정도입니다. 농민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건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마저 다 녹아내려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농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전혀 건진 기계가 없으니까 막막합니다. 좀 요즘에 이제 고추밭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이 갔습니다. 경북 지역 농지 피해는 3,400헥타르, 여의도 11배에 이릅니다. 시설하우스는 300여 동, 농기계 5,500여 대도 불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 지원에 팔을 걷고 있지만 집도 잃고 농기계마저 잃은 농민이 다시 힘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청송을 넘어 삽시간에 영덕 동해안까지 번졌습니다. 어촌마을과 선박은 물론 육상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동해안과 맞닿은 항구마을. 폭격을 맞은 듯 마을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피해를 봤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갯바위와 방파제도 검게 그을려 산불이 바다에 닿은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번진 불을 피해 겨우 몸만 피한 주민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입니다. 살 길이 너무 막막하잖아. 돈만 많이 있으면 막 이 정부에서 뭐 이렇게 혜택을 안 줘도 막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 집을 짓고 싶은데 당장 그럴 처지가 못 된다니까. 규모가 더 작은 다른 마을은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은 사라지고 마을은 텅텅 비어 정막이 감돕니다. 집이 따개비처럼 모여 있어 따개비 마을이라고 이름 붙은 아름다운 어촌 마을은 성한 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화마가 핥혔습니다. 해안가에서 1km 정도 떨어진 펜션촌도 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채 펜션 건물이 종이짝처럼 구겨지거나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예약은 취소를 다 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시던 분들 중에 이제 그때 잠시 나갔던 분들하고도 이제 그 부분 보상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 비닐 지붕이 다 녹아 뼈대만 앙상한 시설물은 지난 주만 해도 육상 양식장이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강도다리는 사라졌고 시커먼 불 흔적만 남았습니다. 제철을 맞아 출하를 하루 앞두고 피해를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복구는 엄두도 안 납니다. 복구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고 지금 앞으로 이 고기를 키워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해요. 초속 25m 강풍을 타고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동해안까지 번진 경북 북부 산불. 영덕군은 주택 1,300여 채와 숙박과 음식점 100곳, 어선 19척,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공장 6곳이 피해가 났다고 잠정 찍게 했습니다. 하마가 핥히고 간 영덕 해안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까지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까지 돌아온 의대생은 모두 96.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40개 학교 가운데 35개 학교는 전원 복귀했지만 인제대 의대 학생 370명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 복귀율은 96.9%를 기록했습니다. 35개 학교는 학생 전원이 돌아왔고 경상국립대와 아주대, 연세대, 서울과 원주 캠퍼스에선 일부 학생만 이탈했습니다. 단 한 곳, 인제대 의대만 복귀율이 24.2%에 그치며 370명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제대는 오는 금요일이 등록 마감이지만 학생들이 미리 미복귀 의사를 밝혀 재적 예정 인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은 사실상 전원 복귀라며 학생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복학만 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울산대 의대생들은 복학 뒤 휴학계를 다시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모두 반려할 계획입니다. 또 미수강 제적을 피하려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강의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수업 참여도를 집계한 뒤 이달 말 전에 전원 복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병의원 치료비의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의 경우 보장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올해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30에서 50% 낮추는 대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확대를 막을 수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말 출시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정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상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입원 치료의 회당 한도가 300만 원 신설됐습니다. 또한 중증 진료의 경우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 한도가 없었지만 5세대에는 입원 치료의 자기 부담 한도 500만 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의 샤오미 전기차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채로 달리다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배터리 폭발 화재로도 이어졌는데요. 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탑승자 3명 모두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차종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린 뒤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밤 10시 44분쯤 중국 동부 안후이성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샤오미 전기차 SU7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배터리 폭발로 불이 붙은 겁니다. 탑승자 3명은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숨졌습니다. 警察他说是车门它是锁死的，就是打不开，就是3个女孩全部都是。 사고 차량은 충돌 17분 전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시속 116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다는 경고도 울렸습니다. 차량이 장애물을 인지한 뒤 수동 모드로 바뀌었지만 충돌을 불과 2초 안팎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작년 5월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이 시승 행사 때 직접 홍보했던 기술입니다. 我们马上就开始呢，启动我们的城市 ONA。好，开始。好。 SU7은 전자기기 업체 샤오미가 작년 3월 처음 출시한 모델로 BRD와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엔 슈퍼카급 SU7 울트라도 내놨는데 이번 사고로 주가가 6.1%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르고 쓰나미 침수 지역이 일본 열도의 30%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도 292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로 예상되는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안까지 이어진 바닷속 골짜기인데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규모 9에 이르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는 29만 8천 명, 피난민은 인구의 10%인 1,230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しかし改めて南海トラフ地震の影響が広域かつ甚大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と思っております。 또 최대 34m의 쓰나미로 일본 열도의 30%가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깊이 30cm 이상으로 침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80%인 21만 5천 명이 쓰나미가 원인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건물은 235만 채가 완파되는 등 경제적 피해는 292조 3천억 엔으로 일본 명목 GDP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政府としては今回の報告書の内容を真摯に受け止め、引き続き建物の耐震化や津波避難ビルなどの防災施設の整備、そして早期の避難につながる意識啓発、こうした取り組みを加速するとともに 앞서 지난해 8월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상청은 처음으로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고 당시 기시다 총리는 예정됐던 해외 순방까지 취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피해 추정치를 바탕으로 방제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800년간의 휴면 상태를 깨고 지난해 다시 활성화된 아이슬란드 유명 휴양지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마을 근처에 있는 화산이
용암과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면서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강력한 화산 활동으로 지각에 50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남쪽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최대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블루라군 온천을 찾은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 쿠알라룸푸 인근에서 현지 시각 1일 가스관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쿠알라룸푸 외곽 슬랑오르주 푸트라 하이츠 지역 주유소 주변에서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는데요. 주유소는 불에 붙지 않았고 약 500m 길이 가스관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주택 등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불이 최고 20층 높이까지 솟으면서 110여 명이 다치고 주택 190채와 자동차 148대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오후 3시 45분쯤 모두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낸 뒤에도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법적으로 따지자며 고소와 손해배상 카드를 꺼냈는데 왜 그랬을지 김승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배우 김수현은 기자회견 40분 동안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톱스타로서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족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정에 호소하기보단 수사와 소송으로 억울함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사진 등으로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선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의 교제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유족이 내세운 SNS가 가짜라며 김수현이 내세운 진술분석기관은 공신력이 없는 사설기관인데다 이 내용마저도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전해 자책골을 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많은 동의를 받을 만큼 여론이 싸늘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톱 10에 재진입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빌보드는 공식 SNS를 통해 아파트가 전주보다 4계단 더 오른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이로써 지난해 10월 발매 이후 23주 연속 핫 1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지역에 최고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많진 않겠고요. 밤에는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늘도 공기가 탁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대기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하겠고요. 서해안 지역에는 출근길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5도, 대구는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 18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